약간 이제 큰 틀에서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원, 불문법원 나눠지는데 성문법원이 우선이고 원칙이다. 불문법원은 어느 때만 성법원이 없을 때, 성법이 없을 때 뭔가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게 성문의 법이 있고 불문의 어떤 법으로서 어떤 관행이 있다. 그럴 때는 성문의 법이 우선하는 거지. 그 관행대로 따르면 안 되죠. 성문의 법대로 가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 27쪽에 이제 성문의 법의 종류 쭉 나오죠. 전체 쭉 읽어보니까 성문의 법들은 국가 법 질서의 통일성을 위해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응? 쭉 써나가면서 거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거. 이 성문 법들 간의 내용이 충돌되게 만들어져 있으면 해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야? 효력이 더 높은 법을 따른다. 응? 상위법 우선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서로 효력이 동등한 법 간에는 내용이 충돌하면 뭐에 따른다? 어느 쪽이 더 특수한 사항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 특별법, 일반법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특별법은 그 특수한 사항에 적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 응? 일반법은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법에 해당하는 일에는 두루 그 법에 따르게 만든 법을 일반법이라 그래. 그지? 그러면 무슨 법 적용하는 거야? 특별법, 일반법 관계라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거야. 응? 예를 들면 무슨 성폭력 처벌하는 법이라도 일반 성폭력 처벌하는 법이 있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또 따로 있어. 그러면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처벌 특별법 이걸 먼저 적용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 성폭력 처벌하는 법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어느 게 상하 단계 효력 순서가 있는 법도 아니고 어느 게 특별법 일반법도 아니다. 효력은 같은 법인데 그러면 마지막이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지. 그걸 신법 또는 후법 우선이라 그래.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 해결하면 다 해결돼.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마지막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헌법, 법률 아까 얘기했죠. 자, 헌법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별로. 여러분 한번 눈을 읽었죠? 법률도 얘기할 건 없어. 근데 이제 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그러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가리켜. 응? 그래서 이제 이 헌법 그 다음으로 효력이 센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첫째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보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효력이 더 센 거예요. 높은 거야. 응? 근데 예외도 있어. 예외가 거기 나와 있듯이 나중에 또 공부하는데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으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 근데 이 법은 우리 국가의 최고의 헌법에서 대통령이 이거 만들어 놓으면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를 해놨어. 그래서 그거는 법률하고 같은 효력 갖는 거야. 응? 근데 법률하고 같은 효력을 갖는데 어느 게 우선하겠어 보통? 이게 더 특별법적인 거고 신법이니까 기존의 법률 내용과 좀 충돌되면 대통령이 만든 이 법이 우선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 명령. 우리 행정법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말해. 그래서 의의에서 별건 없고. 근데 읽어보면 둘째 줄에, 그죠? 행정기관이 만든 행정입법을 명령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만든 법은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법규 명령으로 이제 묶는 거하고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종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눈다. 응? 그 얘기 써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눈다. 그죠? 이렇게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논점이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우리 행정에 관한 법으로 볼 거냐 이게 약간 논란이 있어. 응?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뭐 국민에게 권리의무에 영향 주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할 때 적용되는 따라야 될 법 이것만을 행정에 관한 법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좁게 보면 국민에 대해서 효력 갖는 법만을 행정에 관한 법으로 보게 되면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은 행정법의 법원, 행정에 관한 법을 포함을 안 시켜.
그런데 넓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모든 법,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조직내부법인 행정규칙도 행정행하는 법으로 포함시키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한번 물어본 일이 있는데 쌍가루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끝에 자 행정규칙을 국민에 대한 효력으로 있는 법으로 볼 거냐? 이걸 법규성 인정 여부라 그러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규칙은 국민하고 사이는 효력이 없는 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야. 응? 근데 일부 또 소수 견해는 행정규칙도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는 법으로 보자 하는 일부 소수 견해도 있어. 어쨌든 첫째 끝에 행정규칙이라는 종류의 법을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 즉 법규성을 인정할 것이냐 견해 드립이 있고 또 나아가 법원성, 행정에 관한 법으로 포함을 시킬 거냐 이것도 견해 차이가 있어요. 응?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행정법의 법원, 좀 쉬운 말로 하면 행정에 관한 법을 넓게 잡으면 응? 첫째는 뭐야? 첫째 줄 얘기 쭉 나오는 건 좁게 잡는 거야.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만으로 좁게 잡으면 소위 행정규칙은 행정에 관한 법에서 제외시키겠지. 응? 근데 행정에 관한 법을 꼭 국민에 대한 효력 갖는 법이라고 좁게 보지 말고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할 때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모든 규범 이렇게 좀 넓게 보면 행정규칙도 행정에 관한 법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응? 이게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잘 나오진 않아.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건 없어. 시험 문제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라는 법과 규칙이라는 법이 있어. 그지?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제정하는 법이고 뭐 그런 정도. 아주 쉬운 무슨 시험 같은 데서는 그걸 바꾼다? 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법이고 뭐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정도 초딩 수준으로 그렇게 낼 때도 있어. 우리 일반 국가직 지방직은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뭐 다른 시험 뭐 군무원 시험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다른 시험 소방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는 바꿔내기도 해. 응? 자 그 밑에 판례를 하나 보니까 비교적 최근 판례죠. 2019년 10월 31일 날 판결인데 자 첫째 줄 문장의 주어는 뭐지? 응?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의 정관은 이게 문장의 주어. 줄이면 그게 재개발 조합이 뭐 정관이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응? 운영 규정. 이거 국민하고 사이도 일반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 있는 법이래. 조직 내부의 법이래. 응? 읽어보면 첫째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 등 뭐 단체법적인 법률 관계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 구속력 갖는 자치 법규이다. 응? 그러면서 이거는 조합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 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면 타당하고 조합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국민 제3자를 보호하는 제3자를 규정은 아니다.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돼?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 사업조합의 정관은 뭐야? 응? 두 번째 끝에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만 구속력 갖는 조직 자치법규래. 응? 조합 외부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법이래.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잠깐 보고요. 자, 우리 성문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여기는 명시하지만 조약을 좀 주시해야 돼. 응? 그 밑에 5번 여기 공부합니다. 5번 조약 및 국제법규. 자, 읽고 지나갑니다. 조약이란 뭐 협정, 협약, 명칭이 뭐라고 붙이든 응? 국가 간에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문서라든지 구두로 지키기로 법적 구속력 있게 합의한 걸 가리킨대. 응? 조약은 그런 거고 두 번째 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읽고 지나가. 국제법규란 건
우리나라가 가입은 안 했더라도 응? 대다수 국가들이 지키고 있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있지. 그걸 가르친대. 그래서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 쌍가루 2번. 이거 우리 행정에 관한 법으로 인정할 거냐? 특히 그 속에 행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우리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국하고 조약 같은 거 맺었는데 거기에 뭐 우리 국민이 관련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세금을 뭐 부과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국내 행정에 관한 것도 들어있는 거지. 여기서 공부할 거 첫째,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6조 1항 요거 밑줄. 헌법 6조 1항이 뭐라고 써있대? 응? 따옴표 친 부분. 요게 시험에 쓰이는 거야. 우리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하고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승인되고 있는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요거 밑줄. 응?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요게 헌법 6조 1항 내용이야. 응? 그럼 요 문장의 뜻은 뭐야?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국내 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뜻이 뭐래? 두 번째 쭉 읽어봐. 조약과 국제법규가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범위에서, 그러한 한도에서 뭐야? 마지막 줄. 행정법의 법원이다. 국내 행정에 관한 법이 된다는 거야. 그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응?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공부할 거 헌법 6조 1항의 내용. 응?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갖춘다. 거기 유의하면서 그 법조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이 헌법 조항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마지막 넷째 줄. 자, 뭐가 있냐면 국내법으로 별도 입법 조치 없어도. 이거 중요. 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법을 국내법, 국제법 딱 갈라가지고 이건 서로 적용 영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구별해야 된다. 외국과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조약을 아무리 우리 국내 행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도 국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내 법률이나 뭐 이런 걸로 국내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우리가 제정을 해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완전히 별개라고 딱 구분해놓고, 응? 똑같은 내용을 국내법으로 만들어놔야 국내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소수 학자도 있어, 일부. 하지만 우리의 지배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통설이라 그래. 지배적인 견해, 통설과 판례는 그런 입장이 아니야. 바로 헌법 6조 1항의 두째 줄에 뭐라고 있어요? 그냥 국내 법하고 동일한 효력 갖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따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따로 국내법 똑같은 내용의 국내법을 만들 필요 없다. 바로 국내에 적용된다는 거야. 응? 그게 두 번째 포인트. 일단 법조항, 헌법조항 내용. 그에 따라 넷째 줄, 동일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법으로 본다. 응?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그 헌법 6조 1항 끝부분에 국내 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랬지? 응? 헌법이. 그런데 의문이 생겨. 야, 우리 이게 다 국내 법들이야. 헌법, 법률, 대통령령, 응? 뭐 부령, 조례, 이거 다 국내 법들이야. 근데 국내 법들에는 효력 순위가 있잖아. 그럼 국내 법 중에 뭐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 헌법은 그냥 국내 법하고 동일한 효력이래.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 이렇게 안 해놨어요? 국내 법하고 같은. 그럼 국내 법 중에 어떤 법하고 효력이 같은 거냐? 이건 안 써 있어. 결국은 해석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 그게 이제 밑에 효력. 그래서 해석상 어떻게 돼? 동그라미 1번. 헌법보다는 효력이 낮은 거로 봐. 헌법보다는 하위 효력.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자, 외국과 맺은 조약이 헌법보다 효력이 낮으면 어떻게 돼? 그 조약에 정해진 내용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우리 국내에서는 무효야. 그렇죠? 물론 조약은 국제법이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 여기는 그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무효. 응? 자, 어쨌든 그래서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와 같은 효력가 있냐? 요거. 자, 외국과 조약을 맺었는데 국회 동의를 얻었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외국하고 조약을 맺고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동의까지 얻었어. 그러면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응? 그 다음에 그냥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이 사인하고 그냥 근데 불과하다. 그러면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야. 응? 명령과 같은 정도의 효력을 갖는 거라고 보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건 외우지 말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률에 관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갖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게 있다. 응? 그리고 3번, 만약에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내 법들하고 내용이 충돌되면 어떻게 돼? 아까 말한 대로 헌법과 내용이 충돌되면 헌법의 효력이 우선하겠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그래서 그런 법 충돌 시 해결하는 원칙,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응? 한번 읽고 그냥 일반론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판례. 자, 판례 1번, 2번인데 2번 중요합니다. 2번 판례. 1번은 건너뛰어도 돼. 자, 2번 판례 중요. 자, 문장의 주어 다 하지 말고 첫째 줄. 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른바 가트라고 합니다. 응? 1994년. 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여기 우리나라도 가입했고, 그 다음 뭐야? 국회 동의까지 얻었어. 그러면 효력 정도가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 법이야?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이야.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라는 법보다 효력이 상위법이죠? 그렇죠? 그럼 그 논리가 깔린 거야.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이 가트 협정 내용과 어긋난대, 위반된대. 그러면 뭐가 상위법이지? 그 가트 협정 조약이 상위법이죠. 그 조례는 상위법이니까 무효다 이겁니다. 응?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조례. 뭐냐면 그 도내에 있는 학교에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국내 농산물을 이용해서 학교 급식을 제공하면 여러 가지 뭔가 특별한 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거야. 근데 이게 외국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업체하고 차등을 두는 거잖아. 응?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온 거야. 그 국제조약인 그 가트에 우리나라가 가입했는데, 그지? 가트 협정에 따르면 외국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차등을 둔 거다. 인정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법체계상 상위법이 어긋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무효로 판결하는 거지. 응? 자, 2번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제 WTO 협정이야. 그 밑줄 친 데 보면, 응? WTO 협정. 자, 우리나라도 WTO 협정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응? 그런데 이 WTO 마라케시 협정이라고도 하죠. WTO 협정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야.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그 화장실 뭐 이게 바닥 붙이고 벽 붙이는 것들 타일을 이제 수출하는 중국 업체가 있어. 이 타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업체가 있는데 워낙 이제 헐값에 막 수출하는 거야. 소위 그런 걸 뭐 거의 원가 이하로 판다 뭐 이런 개념? 그러면 이게 덤핑이라 그러지. 덤핑 판매. 그렇게 막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타일을 엄청난 싼 가격에 이제 수출하면 그러면 국내 타일 업체들은 다 죽어. 그죠? 이렇게 그 국내 업체들이 아우성 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게 이제 원래 나라마다 그런 거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장치들을 둬. 응? 그래서 이런 그 반덤핑 관세라고 이렇게 너무 이제 싼 가격으로 이렇게 막 수출하는 그런 경우 업체에 대해서 관세를 왕창 물리는 게 있어요. 응?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뭐 LG 옛날 세탁기, TV, 냉장고 미국에 엄청 수출했는데 결국 나중에 미국 뭐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게 있어. 그 반덤핑 관세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결국 뭐 수출해봐야 나중에 그거 다 떼이고, 응? 별 큰 이득도 못 보는 거지. 응?
그런 게 있어. 자국 기업 보호하려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중국 타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라고 관세를 왕창 물렸더니 중국 기업체가 반발하는 거야. 응?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WTO 협정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 중국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그 관세 부과한 거, 반덤핑 관세 부과한 거 WTO 협정이라는 법 위반이니까 뭐야? 뭐 무효로 해달라 소송 낸 거야. 근데 우리 법원이 우리나라가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 재판을 거절했어. 응? 그래서 WTO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고 거기에 분쟁 사건이 있으면 별도로 그 국제재판소가 따로 정해져 있다. 거기서 분쟁을 해결하러. 그래서 저기 뭐 스위스인지 어딘지 WTO 재판소가 따로 설치돼 있으니 거기서 재판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국내 법원이 재판할 사항도 아니다. 응? 재판을 거절한 사례.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자. 그러면 자 밑줄친데 WTO 협정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여기서 회원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말하는 거야. 뜻은 응? 우리 정부가 그 중국 기업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한 거야. 응? 그랬더니 중국 기업이 WTO 협정이라는 법 위반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 중국 기업이 직접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한 거 취소해라 하고 행정소송을 낸 거야. 응? 근데 우리 법원이 뭐야? 응? 이렇게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WTO 협정은 국제조약으로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지 국가와 어떤 뭐 개인이나 민간 기업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 WTO 분쟁 사건은 별도로 국제재판소 따로 있으니 거기서 재판할 사항이다. 우리 국내 법원에게는 재판권이 없다. 이러고 거절한 사항이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제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야 돼? 중국 기업은 자기네 중국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결국 제대로 한다면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WTO 국제재판소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야지. 그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3번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간단히 말하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 합의서가 제목이지? 우리 남북한 간에 언제 맺어졌나? 김대중 정부 때 맺어졌나? 하여튼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이에 따라서 뭐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북한에 빠르게 교류협력 활동을 해왔지. 지금은 다 중단됐습니다. 응? 그죠? 그런데 남북교류협력 합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 국가 간의 조약이다 아니다. 응? 자 출발점 우리 북한은 국가다 아니다. 응? 네. 국제법적으로는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지만 우리 남북한 간에는 서로 국가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대법원도 뭐라 그래? 응?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즉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대해서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각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을 한 것이긴 하나 법적 구속력 없대요. 법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거래. 서로 정치적으로 신의를 가지고 지키기로 한 신사협정이지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는 법의 효력 갖는 건 아니래. 응?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응? 국가 간에 맺은 조약 내지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국내 법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 갖는 거 아니다. 간단히 줄이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 합의서는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 아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뭐 그래서 지금 안 지키고 있죠. 언제부턴가 이명박 정부 때부턴가 그때 금강산 강가 갔던 뭐 어떤 여자분이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 생기면서 그때부터 금강산 중단, 남북관계 악화되고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이렇게 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 뭐 했어? 그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아예 폐쇄. 그죠? 거기까지 갔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좀 개선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또 중단된 상태죠. 응? 자, 그 다음에 불문법원의 종류를 보도록 합시다. 자, 불문법원은 첫 번째로 뭐 있어요? 관습법 있죠? 관습법 조금 공부해 봅시다. 관습법은 말 그대로 뭐야? 관습이 법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 거야. 그러면 자, 의의를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관습법이란 첫째로 오랜 관행이 반복되고 이에 관한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여기서 법적 확신이 의미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이렇게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응? 자, 여러분들 키워드 2개. 자, 오랜 관행, 응? 관행이 반복. 관행 플러스 뭐야? 2가지가 있어야만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법적 확신. 응?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법으로서 승인 인정이 된 거를 이제 관습법이라고 한대. 응? 자, 한편 동그라미 2번은 법이 되는 거하고 아직 그냥 오랜 관행만 있지 법으로서의 효력은 안 갖는 게 있어요. 응? 그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읽으면서 관습이 법의 효력을 가져서 관습법이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당연시 여기는 법적 확신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2번에서 말하는 사실인 관습은 뭐가 없는 거야? 오랜 관행은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 거야. 응? 그 법적 확신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관행만 있지 법의 효력은 아직 못 갖는 거야. 그지? 네,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거 쌍가루 2번 성립요건. 관습법이 이미 얘기했다. 관습법이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관행과 법적 확신. 그지? 근데 일부 어떤 학자들은 야, 이제부터 그거 하나 더 필요하다. 이제 국가가 법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국가의 승인까지 있어야 그 관습이 법의 효력을 갖는 거다. 국가의 승인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소수에 불과. 대다수는 국가의 승인까지는 없어도 된다. 즉 앞에서 말한 2가지 요건, 관행과 법적 확신 이 2가지만 충족되면 법의 효력을 갖는 거로 인정한다. 응? 그래서 그거를 학설 이름을 법적 확신설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국가의 승인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응? 법적 확신설이 동설이다.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법원성은 특별한 건 없고, 법원성 얘기는 이 관습법도 행정에 관한 법으로 인정할 거냐. 그런데 뭐 우린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문의 법으로 우선이고 원칙이지만 아무리 성문의 법을 완비하려고 애써도 항상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 성문법으로 커버 안 되는 미비한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법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성 인정.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돼? 관습법이란 게 점점 인정될 여지가 커지나요? 아니죠. 축소돼 가고 있는 거예요. 워낙 오랜 관행이 반복되기도 힘들고, 또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다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 우리 뭐 10대 생각 다르고 20대 생각 다르고 3대 뭐 MZ 세대 뭐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어떤 법적 확신을 갖는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점점 넷째 줄 끝에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째. 행정에 관한 관습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종류는 첫 번째 뭐 행정선례법. 행정선례법이라는 거. 여기서 행정선례라는 건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한 선례가 계속 쌓여왔을 때 2가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 문제에 관해서 어떤 처리한 선례가 관행상 쭉 쌓여왔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선례,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한 선례, 관행대로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때
그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와 오랫동안 업무 처리했던 선례를 일종의 법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느닷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과거에 쭉 처리해왔던 선례와 다르게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어떤 특정 사건에서만 특정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처리한다.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그 위법으로 보는 거지. 응? 관습법에 위반했다 이거지. 그래서 자, 행정선례법 뜻 기억번 이해됐죠? 행정의 업무 처리한 사례가 반복된 거 읽고 지나가세요. 자, 여기서는 니은번 두 가지 공부합니다. 첫째, 이렇게 행정기관이 반복적으로 쭉 업무 처리해온 선례가 쌓여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믿고 있다면 그는 일종의 관습법의 하나로서 행정선례법이라고 성립됐다라고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취지의 규정을 정해놓은 실정법이 성문법이야. 그렇게 정해놓은 실정법도 있다. 응?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뭐 행정절차법 이런 법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밑줄 니은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도 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 줄까지 마지막 줄에 가면 판례도 뭐야?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해온 관행이 쭉 쌓여져 있어. 응? 그리고 상대방 국민들도 이거 임대에서 행정기관이 어떤 이유로 세금을 부과 안 하려 하는구나. 이제 정당하다고 믿어왔다면 이거 일종의 비과세 관행이라는 관습법이 성립이 됐다. 그래서 느닷없이 세금 부과한 건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있거든. 그래서 줄이면 마지막 줄에 판례도 뭐를 인정한다? 비과세 관행이란 걸 일종의 관습법의 일종인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응? 두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니은에서. 자, 실정법 있다. 판례도 비과세 관행을 관습법의 일종인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 응? 그리고 이제 법 두 개를 소개해놨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비슷한 건데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종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 자, 세금 관련 법, 세법을 해석하거나 그 세금 과세,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난 후에는 행정기관이 해왔던 법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내지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새로운 관행 만들어갖고 과거에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이게 딱 부러지는 말은 아니라도 이게 일종의 뭐한 거야? 응? 그 선례, 행정위원회 오랫동안 법 해석하고 업무 처리하는 관행, 이 선례가 반복되어 갖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납세자가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와 불리하게 다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행정선례법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응? 자, 행정절차법이라는 데도 같은 취지의 규정.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관습법의 한 종류로 또 뭐가 있대? 민중적 관습법.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민중적이란 건 그냥 민중은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야. 응? 그러니까 어떤 행정과 관련해서, 행정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 어떤 오랫동안 어떤 관행이 반복되어 왔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는 거야. 응? 이런 경우에 그거를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기억번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주로 이제 뭐 밑줄 칠건 아닌데 기억번에 두채 보면 주로 뭐 도로나 하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있잖아. 응?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 물 끌어다 쓰려면 누군가 한강 옆에 과수원이 있다고 치자. 그럼 과수원에 물 대주기 위해서 한강물을 끌어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강물 관리하는 기관, 응? 뭐 한국수자원공사가 됐든 어디든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물 사용료 내가면서 써야 돼요. 그치?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옛날부터 그냥 뭐 파이프 박아서 펌프로 끌어올려서 수십 년간 계속 물 대줘 왔어. 그 사람. 그 일종의 뭐야? 그 관행상, 관습법상 그 사람에게 물 사용권이 인정된 거로 간주하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그 관계 용수권 이런 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응? 하여튼 기억 읽고 지나가세요. 여기도 포인트는 니은법. 자, 이렇게 국민들 사이의 행정에 관한 어떤 오랜 관행이 반복되고 그걸 법적 확신을 가졌을 때 민중관습법이라고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해 놓은 게 있다. 응? 실정법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이법권이라는 거다. 응? 그러니까 이법권의 개념은 이법권은 관습상의 어업할 수 있는 권리, 관습법상의 어업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해 바다 같은 데 보자. 그럼 막 여러분 그 바다는 연안 바다는 누구 거야? 국가 소유야. 원래 12해례까지 국가 소유 바다예요. 그 육지로부터 12해리까지가 그 영토거든. 거기는 국가 소유 바다야. 근데 이제 그 육지에서 가까운 같은 바다, 연안 바다라고 하지. 연안 바다에 어민들이 막 양식장 하고 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신청해서 그 양식업 면허 받고 거기 바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 인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정식의 법적 절차를 안 거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물 빠지면 그 어민들 중에서 뭐 수십 년간 물 빠지면 나가서 조개 캐고 뭐 바지락 캐고 막 이렇게 수십 년간 해왔잖아. 그런 사람들 그걸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응? 그런 걸 이법권이라고 칭해. 관행어업권이라는 거예요. 관행어업권. 응? 권리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민중관습법 인정된다고 규정해 놓은 실정법도 있다. 판례도 그런 관행사의 이법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두 줄. 그 다음에 효력 파트에 가서 자, 우리가 관습법은 뭐의 일종이에요? 불문법의 일종이죠. 불문법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돼?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성문법이 있다면 그게 우선이에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자, 보충적 효력만 인정. 응? 성문법이 적용할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성문에 법이 있다면 어떻게 돼? 그거는 관습은 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응? 성문법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동안에 어떤 관행이 쭉 지속되었고 그게 이제 일종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제 국가에서 성문의 법을 새로 만들었어. 그 관행과 다른 내용이. 이러면 이제 뭐만 법이야? 새로 만들어진 성문의 법이 법입니다. 그동안의 관습법은 성문의 법과 내용이 충돌되면 법으로서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과거에는 인정됐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성문법 홈페이지 줄이면 개폐라 그래. 응? 기존에 있던 성문의 법을 개정 폐지하는 효력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 왜냐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성문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냐면 경우에 따라 이런 일이 있어요. 기존에 어떤 뭐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던 성문의 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 이미 법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이 성문의 이러이러한 성문의 법이 제정돼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다 무시. 그리고 그냥 이것하고 내용이 충돌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어. 사람들 사이에 이 기존에 있는 제정돼 있는 성문의 법 내용과 충돌되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고 사람들이 이 관행대로 되는 걸 당연시하고 있어. 소위 우리가 법적 확신감을 갖고 있어. 그러면 관습법이 되기 위한 이런 두 가지 요소 다 갖췄다고 해서 이거 관습법으로서의 효력 인정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이미 성문의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성문의 법 다 뭐 모를 수도 있고 무시하고 새로운 관행, 충돌 내용이 다른 관행을 쌓아가고 관행대로 하는 걸 당연시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성문의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된다. 이것만 법의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일부. 그런 사람이 바로 관습법이
기존의 성문회법을 개정시키거나 폐지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소수학자가 있다고. 그걸 개폐적 효력설이라 그래. 응? 근데 그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성문회법이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응?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응? 이것만 법이 되는 거예요. 응? 자, 동그라미 1번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읽어보면 어떤 거 할까? 야, 한번 어떤 게 관습법으로 한번 인정되면 영원히 그 법의 효력 갖는 거야? 그건 아니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면 관습법이라고 인정되려면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야 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대로 되는 걸 당연시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한번 그게 충족이 돼서 어떤 게 관습법으로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사람들이 그 관행대로 안 해. 그리고 그걸 당연시 안 해. 그럼 관습법으로서 인정되는 요건이 상실돼 가는 거지. 그럼 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봐.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 질서 변화로 해 사회 구성원들의 그 과거에 지속되어 온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갖게 되었거나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그 관습법이란 게 성문의 법질서에 어긋나게 됐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법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응?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유교 사상에 의하면 남자만 뭐가 될 수 있어. 어느 성씨 문중에 종중원이 될 자격이 주어졌어. 유교 사상은 남자만 그 성씨문 중에 종중원 자격을 갖는 거고 여자는 결혼하면 그 시댁의 사람이 되는 걸로 보고 그죠? 그 유교적 논리를 우리가 관습법으로 인정해 왔어. 과거에 1950년대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인정을 해왔어.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성씨 문중에 땅이 국가가 무슨 도로를 만드는지 거기에 이제 강제 수용이 됐어. 그리고 땅 보상금이 수십억 나왔어. 응? 문중 땅이 수용이 되고 보상금이 50억 나왔다. 그런데 이 문중 회의에서 종중원들에게 문중 땅이니까 보상금 나온 걸 나눠주는 거야. 종중원들에게. 응? 근데 누구한테만 줘? 남자들한테만 주는 거야. 응? 종중원 구성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그 성씨 남자. 응? 그 사람들한테만 몇 억씩 다 나눠주는 거야. 응? 그랬더니 그 성씨문 중에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어. 우리도 그 집 자손인데, 그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원 자격도 안 주는 거 이거 불평등. 근데 우리 헌법은 남녀 평등원칙 다 선언돼 있거든. 응?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그런 성인 남자만 그 성씨문 중에 종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헌법 위반이다. 그런 과거에 인정됐던 관습법 무효화시키고 그런 판례 나옵니다. 응? 시대 변화만 바뀌는 거야. 자,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판례들이 특별한 건 없는데 1번 판례는 관습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번이 나타내는 건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관습법이라고 인정되려면 사회에 거듭된 관행, 그다음에 사회의 법적 확신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법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관습법은 행정에 관한 법원으로서 응? 그 옆에 보면 법령에 절촉되지 않는 한 이런 얘기 나오지? 이걸 성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응?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아까 얘기한 오랫동안 세금 부과하지 않아온 관행이 반복됐고, 그죠? 소위 비과세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그 오랫동안 비과세우다 갑자기 몇 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물린 세금 부과 조치 위법한 조치다라고 판결한 그런 사례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안 해도 돼요. 3번 안 해도 되고,
4번 판례는 뭘 의미하나 볼까요? 4번 판례는 자, 가정의례 준칙 대통령령이라고 있어. 응? 이 성문법이지. 그 성문법의 내용과 서로 배치된대, 충돌한대, 내용이 안 맞는데 그런 관습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뭘라는 관습법은 재정법, 즉 재정법이 성문법이야. 실정법, 재정법. 응? 그 성문법에 비해서 어떤 효력만 갖는 거야? 열후적, 열등하고 후차적인 법이야. 응? 후순위적인 법이라고. 그죠? 열후적이고 보충적인 효를 갖는 법이기 때문에 성문법의 내용과 어긋나는 불문법은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지. 관습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판례. 6번은 뭐가 되고 7번은 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여기 성문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고 국회가 정한 법률도 없고 없어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응?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통칭이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죠. 충청도로. 근데 이제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내용을 정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상위법의 헌법에 위반되니 무효로 선언해달라고 신청 들어가서 헌재가 뭐 했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성문법은 없어도 한 나라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다. 응? 그래서 그거는 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헌법적 사항인데 명신 성문법으로 명신은 안 됐지만 우리가 조선왕조 때 이제 한양 서울을 수도로 정한 이래 60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수도를 서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법이며 헌법의 효력을 갖는다. 결국 관습헌법에 속하는 사항이래. 그러면서 관습헌법도 헌법인 이상 응? 국회가 정한 법률보다 효력이 높다. 응? 그러니 하위법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의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는 거 셋째 줄이 중요해요. 자, 관습 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뭐와 동일한 효력?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응? 이게 제일 중요. 관습 헌법도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응? 그래서 이런 관습 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런 취지였는데 어쨌든 여기 좀 이상한 게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응? 좀 그게 우리는 이제 뭐 수험생 입장에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야? 관습법은 성문법에 비해 보충적이고 여로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관습헌법도 관습법이잖아. 관습법인데 어떻게 성문헌법보다 하위 효력을 가져야 어떻게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래? 그건 이상한 논리라니까. 수도를 못 옮기게 하려고 억지로 만들어내 논리를. 응?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야 수도가 서울이다. 그동안은 그래왔어도 앞으로도 수도가 서울이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합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왜냐면 봐.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이었고 수도를 옮기는 거 당선됐고 공약 내용으로 당선됐고 그리고 여당 야당 합의해서 수도 옮기는 내용의 법률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켰어. 근데도 불구하고 뭐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 헌법으로 인정된다 하면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위법 법률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좀 이상한 논리예요. 이상한 논리. 응? 수도를 못 옮기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여튼 좀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뭐 7번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8, 9번은 굳이 안 해도 되고 응? 예, 여러분 읽어보면 돼. 즉 관습법이 한번 만들었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뭐 사회 변화 있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법으로 효력 상실된다는 거 같다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판례법 보세요. 판례법. 판례법은
아까 말했듯이 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분쟁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법은 아닌 거야 원래는. 잘 생각해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판 판결해 주세요 하고서 그럼 법원이 기존에 있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래야 된다고 판결해서 그 분쟁 사건 해결한 것뿐이잖아. 그리고 법 그 자체가 판결 그 자체가 법은 아니야.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놓으면 장래 비슷한 사건이 또 생기면 다 그 법원이 내린 판결 속에는 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논리 같은 게 이제 다 밝혀놓거든. 그 법 해석과 적용 논리, 밝혀놓은 논리가 앞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에도 그대로 또 다 하급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따른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법과 같은 기능을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점을 보고 판례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응? 그럼 읽고 진행하고. 자, 여기 공부할 거 쌍가루 2번이야. 자, 법원성이란데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자, 법규에 따른 차이가 가지고 자, 첫째, 영국, 미국 쪽 법제도 따르는 국가 있죠? 자, 영미법계 국가, 그 다음에 대륙법계가 입장이 다릅니다. 공부해야 돼서 체크. 자, 영미법계 국가는 그 나라 최고법원의 판결 이꼬로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예요. 응? 원래 판례법 국가라고 합니다. 그쪽 나라를. 응? 그 영국이나 미국은 원래 문장으로 된 법 이거보다 법원의 판결을 법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그런 전통이 서 있어요. 응?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소위 선례 구속원, 이 선례가 판결 선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응? 어떤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 선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법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그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인정되어 그 나라 최고법원이 내린 판례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법적 구성이 있어요. 그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하면 위법한 판결로 인정되는 거죠. 응? 반면에 독일, 프랑스 법제도 따르는 대륙법계 국가 쪽. 자, 독일, 프랑스 쪽에서는 그런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판결은 그 분쟁 사건 하나 해결한 거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 이거죠. 응?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건 없어서 판례가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최고법원의 판결을 법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 사실상의 구속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법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다 하급법원이 대법원 판결 논리를 따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 공식적으로 따지면 그 대법원이 예전에 유사한 사건에 내린 판결은 그 사건 판결이고 이번에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아닌 이상 그 예전에 대법원 판결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논리거든. 응? 하여튼 그래서 거기 알아도.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 오른쪽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식 법제도는 아니니까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건 없어요. 응? 자, 우리나라는 니은과 디귿번 이거 구분해 봐야 됩니다. 니은, 우리나라 특히 대법원 판결, 법원의 판결이죠. 자, 여기 읽어보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제8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거 밑줄 쳐주세요. 법원조직법 8조의 조문 내용 뭐라고 써있다고? 상급법원이 재판에 있어서 내린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여기서 기속이란 말은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응? 근데 이 문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응? 자, 여기서 해당 사건이란 동일한 같은 사건 말하는 거야.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급법원이 판단했고 상급법원이 판단했어. 그럼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거야. 응? 동일한 사건을 놓고 상하법원이 다르게 판단했으면 상급법원의 판단에 하급법원은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다면 쭉 이제 눈을 읽어봐. 이 규정에 따라 상급법원이 내린 판단은 같은 사건, 응? 즉 동일한 사건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법원에 대해서 따르도록 법적 구속하는 힘이 있지. 자, 셋째, 유사한 사건. 같은 사건 아니거든. 유사한 사건, 응? 같은 종류의 사건, 유사 사건이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쭉 읽고 나가.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법적, 공식적 측면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이라도 다른 유사 사건에까지 따르도록 법적 구속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을 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적,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현실적으로는 유사한 사건 생기면 대부분의 하급 법원들이 다 대법원의 예전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응?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법적 공식적 측면하고 사실상 측면하고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응? 여기서 하여튼 니은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야? 법원주의법 8조의 내용,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응? 그렇다면 요 니은번에서 내려오면 밑에 판례 1번이 있죠. 니은번에서 내려오면 판례 1번, 2번인데 판례 1번하고 니은을 연결시킵니다. 응? 판례 번호 1번. 자, 1번은 중요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1번 판례 읽어보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응? 어떤 사건에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을 해석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관은 대법원이 내린 판례의 견해를 존중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합니다. 같은 사건은 아니거든. 유사하지만 다른 사건을 재판한 하급심 법원을 직접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이거든. 같은 사건이라면 대법원이 그냥 판결대로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응? 근데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야. 그럼 안 따라도 되는 거야. 응?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내기 골프를 쳤어. 내기 골프. 진 사람이 돈 1,000만 원 내기. 내기 골프 쳤어. 그럼 이거 1,000만 원 내기 골프. 응? 1,000만 원 내기 골프 쳤어. 진치기. 근데 이거 검사가 이거 도박이다. 형법이 정한 도박죄다. 처벌해달라.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도박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응? 도박죄라고 봤어요. 유죄 판결. 내기 골프. 응? 도박죄. 이게 대법원 판결이야. 그런데 자, 이번에 C하고 D하고 또 내기 골프 쳤어. 1,000만 원 내기. 응? 내기 골프 쳤어. 그래갖고 자, 이게 검사가 도박죄로 유죄 판결 내려달라. 재판 청구했어. 검사가 기소했어. 자, 그러면 자, 지방법원 판사가 재판해. 자, 이 판사 이거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 내리는 게 맞아. 꼭 그래야 되나? 안 그래도 돼요. 왜? 유사하지만 동일한 사건은 아니거든. 유사한 사건이긴 해도 이거는 A하고 B하고 내기 골프 친 거고 날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이것도 C하고 D하고 내기 골프 친 사건이고 유사하지만 같은 사건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야. 유사하지만. 그러면 하급법원의 판사 대법원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 내렸다고 무조건 유죄 판결 내려야 될 의무는 없어요. 실제 이 판사, 하급법원 판사 무죄 판결 때렸어요. 응? 왜 그랬냐면 이 사람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원래 도박죄라는 건 재물에 잃고 따는 걸 우연에 거는 행위예요. 응? 그런데 이 내기 골프는 이기고 지는 게 우연에 의한 것보다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국민이 뭔 죄를 범했다고 처벌하는 건 법은 높게 해석을 해야 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막 개나 소나 막 다 처벌하게 되니까 처벌하는 조항은 가능한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응? 그런 이유로 이거는 그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렇게 법적으로는 다르게 판결해도 돼. 그랬더니 이 소송에서 재판에서 검사가 진 거야. 검사가 재판에서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검사가 졌어. 그럼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논리로 판결했거든. 그런 거 다시 상급법원에 항소. 또 대법원. 근데 상급법원 가도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대법원 올라가도 대법원이 뭐야? 특별히 바꿀까? 특별히 과거에 판결한 논리를 바꿀 이유가 있다면 바꿀 수 있지만 예전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바꾸려면 대법원 판사 뭐 전원이 모이는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해가지고 뭐 몇 명 이상 찬성 이렇게 있어야 돼. 어쨌든 바뀌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바꿀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존의 판결 논리를 안 바꾼단 말이야. 그럼 결국 올라가면 어떻게 돼?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야, 이거 도박죄로 보고 유죄 판결해야지. 이거 뭔가 법 해석 적용 잘못했다. 유죄 판결을 내리든가 대법원 논리에 따라 다시 재판해라 하고 파기환송해요.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상하 법원이 판결한 게 돼서 상급 법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려야 됩니다. 이거 다시 재판하는 법과는. 응? 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러면 법적으로는 유사할 뿐 동일한 사건이니까 지방법 판사 대법원 판결과 다른 논리로 판결해도 돼.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자기가 그렇게 판결해봐야 어차피 올라가면 또 깨져 내려올 거. 어차피 대법원 판결 논리대로 또 유죄로 나올 게 뻔하다면 그냥 그냥 대법원 무난하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기존의 대법원 판결 논리와 다르게 재판에 소신껏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 한번 이제 자꾸 이러면 이 자식 왜 이래? 이게 찍힌다고. 인사고과에 반영. 응? 풀려야지.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대법원 판결 논리대로 비슷한 사건이면 그냥 판결하는 거. 응?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법과 같은 기능을 다 한다는 얘기지. 응? 자, 그래서 판례 1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1번에서는 자 거기도 첫째 줄 유사사건이라는 힌트가 있고, 그죠? 또 셋째 줄 두째 끝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하급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사실상 존중하면서 재판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이해됐죠? 한편 디귿번 그 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조금 달라요 또. 자, 여기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나오고 거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이 소개되는데 그 밑줄 따옴표. 자, 국회가 만든 법률을 따옴표 쓰게. 국회가 만든 법률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 내린 거 있지? 법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회가 만든 법률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만이 심사 판정권을 가져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결정 내리면 누구누구 따라야 됩니까? 거기다. 재판하는 법원도 따라야 되고, 응? 국회도 따라야 되고, 대통령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 문장 나오죠?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에서 명시해놨기 때문에 저기 봐요. 셋째 줄 결론. 헌법재판소가 어떤 국회가 만든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건 모두 다 따라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 결정은 따라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응? 그렇게 정리. 그렇다면 요거하고 또 관련해서 2번 판례 보세요. 2번을 보면 자 2번 판례의 세 번째 끝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한 거. 응? 여기 단어 잘 이해해서 법률 해석이지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뭐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그 법률을 어떻게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 해석에는 법원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응? 요거는 우리나라 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서로 약간 다툼이 있어요. 응? 그 다툼이 반영된 건데 그 앞에 보면 이건 대법원이 내린 거죠.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첫째 줄부터 읽어보자. 헌법에 맞게끔 법률을 해석하는 걸 포함해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는 법원에 전적으로 속하는 권한이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만든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에 앞서서 헌재가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률 해석에는 이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동그라미 디귿법 문장입니다. 응? 문장이긴 한데 여기다 곁들여서 디귿번에서 강조하는 건 헌재가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면, 응? 위헌 결정에는 법원도 따라야 돼. 그죠? 그런데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게 아니고 법률을 이런 의미라고 해석해 놓은 거 있잖아.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해 놓은 거에는 법원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거야. 응? 그거를 조금 구분한다. 위헌 결정과 법률 해석. 응? 나는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라고 하는 거 마지막 부분인데, 조리는 그냥 동그라미 1번 읽고 나가요. 뭐라고 써 있어?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내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내지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얘기되는 것을 말한다. 그걸 앞쪽에서 그냥 조리라는 말로 표현했대 온 거예요. 응? 외우지 말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 조리라고 얘기해 오던 것 중에 이 중요하고 헌법에까지 이게 다 명시되고 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반 법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논의하기도 한다. 응? 그런 얘기 있고 이렇게 지나오고, 여기서 조리라는 거 동그라미 1번 최후의 법의 역할합니다. 법. 자, 기능 하나 공부해서 기능에서 동그라미 1번 요거 중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무슨 역할을 하는데, 조리라는 거는 최후의 법. 응? 최후의 보충적인 법. 법 해석 기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응? 최후의 보충적, 아까 말한 듯이 뭐야? 성문법도 없고 어떤 문제에 적용할 성문법도 없고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도 없고, 그럴 때 최후의 적용할 법,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도 시대와 사회에 맞게 해석하는 기준.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예를 들어 법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하면 뭐 처벌한다 규정이 있어. 그 옛날 60년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똑같이 규정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하면 처벌한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가볍게 뽀뽀하는 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야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음란행위로 안 봐요? 응? 근데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공공장소에서 뽀뽀해? 그 음란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지금 시대는 똑같은 성문법 규정이 있는데 60년대, 70년대는 그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로 뭐 처벌했다니까. 공원 벤치에서 뽀뽀해도 그 처벌했어, 경찰이. 지금은 뭐, 그거 그 처벌했다는 소리 하면 그 들으면 아마 다 웃을 거야, 사람들이 다. 그게 뭐 음란행위야 하고, 그죠? 처벌하는 사항이 아니다 생각할 거야. 시대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법조문 문구는 그대로 있어도 그거를 시대와 사회에 맞게 해석하는 어떤 기준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리가 상식의 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조리는 최후의 보충적 법의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자, 오늘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오늘 배운 거 기출문제 연습 어떻게 문제 나오나 신문제 풀어보고 잠깐 답 해설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 시간 그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럼 10분 쉽시다.